네, 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선출이 오는 31일이니까 이 닷새 남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500으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도 이제 무척 뜨거울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이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좌석 배치 또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과 합의에 따라 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경선 후보 4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4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시작은 그 후보님들에게 대선 키워드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의미를 키워드 형태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김진태 후보님께 듣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보니까 쾌도 남마 이렇게 쓰셨네요. 네, 먼저 이걸 들기 전에 오늘이 천안함 7주기입니다. 용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요거는 쾌도 남마. 네. 네. 시작하는 거죠? 네, 설명하시죠. 예, 지금 뭐 얽힌 실타래처럼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멋지게 쾌도 남마 쫙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뭐 가까운 생활 공약으로 무슨 뭐 이런 저 수시 입학 이런 것도 다 폐지하고요. 사형 집행해서 흉악범 없애고요. 중국의 미세먼지 환경 부담금 받아내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인재 후보님. 예. 성장과 통일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춰가지고 온갖 고통이 국민들에게 가해지고 있고요. 또 이 분단, 이 지긋지긋한 분단 이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안보 위기 겪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강력한 사회 경제 개혁으로 성장의 불씨를 살리겠습니다. 또 정말 우리 민족의 역량을 합쳐가지고 반드시 이 통일의 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분단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통일의 미래는 너무나 밝고 정말 축복 그 자체입니다. 반드시 그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님입니다. 네. 대란 대치 이렇게 써주셨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대북, 외교, 천하대란입니다. 이 혼란한 대한민국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단기간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가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대란대치라는 말은 청나라 옹정제가 한 말인데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한족의 저항으로 어려울 때 대치로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그 뜻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관영 후보님입니다. 현장혁명 이렇게 써주셨어요. 혁명이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라가 국민이 정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력 과감히 현장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자기결정권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노련한 협업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을 해서 지방도 거점적으로 서울과 같은 도시 형태가 나오도록 지방이 들썩들썩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국민이 결정하는, 그래서 아주 구체화시키는 그런 현장 혁명의 모습. 이거는 혁명적인 정신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그 자유토론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 리더십과 보수의 진로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의 가치 또 보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자, 이 보수의 위기론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수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이렇게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먼저 김진태 후보님, 보수가 지금 위기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위기죠. 네. 저는 항상 이 문제 두 가지 문제다. 리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당이 정체성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더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고요. 뭐 당이 뭐 제 멋대로인데 한 사람만 똑바로 된다고 꼭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당이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수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뭐 어디서 무슨 공격이 들어와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킬 수가 있지. 이게 없으면 이쪽도 가서 또 그냥 또 저쪽에 오면 또 저쪽도 손을 잡아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당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게 가장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분이? 네. 지금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도 저는 좀 달리 봅니다. 보수가 부끄럽게 됐죠. 부끄러운 보수가 됐죠. 보수의 대표로 뽑았던 분이 사실상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전체가 우리가 뽑았던 대표가 부끄럽게 돼버렸죠. 그래서 그 보수의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보수의 위기라기보다는 보수 대표로 뽑았던 그분이 탄핵되면서 그분의 위기이지 보수 전체의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수라는 게 이 땅의 보수라는 게 사실 그 우파 이야기인데 우파는 자유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 집단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앞장서고 국가 발전에 헌신해온 그런 그룹들이 대한민국 우파 집단입니다. 해방 이후에 쭉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집단들이 우파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데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홍 후보 인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 속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것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뭐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은 광화문 촛불 시위, 거기에 뭐 자본주의 아웃, 또 뭐 북한이 우리의 미래다, 희망이다, 이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혁명 구호가 난무해도 뭐 야당들이 다 거기 가서 합류했지만은 누구 하나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제 쫓겨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헌법의 이 중심적인 가치, 정통성이나 정체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흔들리는 상황, 이것이 이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상황이 만든 건 역대 정권들이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대통령의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이 성장과 발전, 이걸 우선시하고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거, 이런 면에서 보수 우파의 가치를 대변하는 우리 당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투쟁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실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혁신을 통해서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보수의 가장 문제는 위기는 기득권에 집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정치도 그렇고 1세대가 헌신해서 이루어놓은 성장을 2세대가 무임승차했고 또 이념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좀 썩었고 또 정부도 이에
바치질 못하고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통해서 성장 경제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그다음 국가 안보입니다. 안보를 통해서 국민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그 먹구름을 좀 걷어내야 되는 이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이제 통합이 국민 대의 통합을 통해서 국가를 개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하나 아까 우리 홍 후보님 그 탄핵이 국민 압도적 다수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 개인의 문제지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는데 국민 압도적 다수로 탄핵된 게 아니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 뭐 여론재판으로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압도적 다수라는 말에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 그렇게 이 탄핵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각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의 시각입니다. 우리 다 자유한국당의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홍 후보님은 좀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박지원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지원하고 우리하고 정체성, 이념이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여태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파정당은 단독으로 치렀어요. 상대방이 약하니까 늘 연대를 했어요. DJP 연대도 하고 선거 때마다 통진당하고 연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 대선 지형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릴 시간도 없고 지금 그 1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알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정하고 연대하고 연합해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좌파의 전유물이던 연대 또 선거연대 이것을 우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고스란히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좌파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거꾸로 이번 대선에는 우파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자기 색깔로 주장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갈게요. 네, 그래, 네. 그 옛날에 좌파가 그렇게 하던 것, 그죠? 서로 이념이 다른 이런 연대는 파괴력이 없죠. 또 그런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옛날에 다 이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야당이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념이 다른 데서 이거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파괴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박지원하고 이게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파괴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우리가 재방송에 졌어요. 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그때 내가 비판을 했죠. 그래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졌어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는 결과지. 과정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거 전부가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결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그때 까맣던 게 지금 하얘질 수 있는 아니지.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아무리 급해도 바늘 구멍에 그 실을 꿰매야 그 바느질을 하지. 지금 우리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고 또 우리 한국당의 이 정체성이나 또 보수의 혁신이나 이런 것도 국민들이 지금 아직 불확실하고 또 지금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민심이 지금 다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빨리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당으로 집결시키는 게 우선 과제인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른 당 기웃거리고 다른 당하고 뭐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홍 후보께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고요. 정말 이거는 원칙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보수 우파의 민심만 결집시켜도 충분히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 후보가 말씀하시는 중에 실수한 것으로 제가 봅니다만은 모든 것이 결과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존중돼야 하고 아무리 목표가 정당해도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어떤 정신을 철학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세 분이 전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지금 과거 선거는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도 검증하고 국민들이 다 안 상태에서 투표장을 들어갔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거는 날치기 대선입니다.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40일밖에 안 남는데 후보 검증도 안 돼요. 그리고 정책 검증도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대선판에 지금 해볼 재간이 없어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선하는 과정이라도 이거는 타당하고 이야기할 건 하고 앞으로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지 거기에 무슨 후보님, 원칙을 이야기하고 합니까? 왜 우리 홍 후보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경선 중인데 다른 당 후보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우리 당에서 뽑힌 분하고 연대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잘못하다가 후보도 못 내고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문제는 후보가 된 제가 게 알아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중에 각자 그거는 알아서 걱정 안 그거를 하셔도 해야 돼요.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천하 공당의 일을 자기 혼자에게 다 맡기라 이런 그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태도고요. 이 당이라는 게 누구 개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이 정치성이 있는 거고 또 수많은 당원들이 주인인데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 강력한 그 혁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보수 민심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멈추면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집을 하면은 더민주당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하고 양강 구도가 되는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바른정당이니 국민의당이니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또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 집권을 하더라도 그런 당들하고 연정 안 하면은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연정하기 위해서는 또 개헌도 해야 되고 그래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그때 논의해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한다는 단일화 한다는 겁니까?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우리를 더 혼란시키고 우리가 양강구도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논의를 좀 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떠오른 화두가 이 통합론, 또 적폐청산론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 특히 이제 적폐청산론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적폐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보수 정당 입장에서도 척결해야 할 적폐가 있겠죠. 이 통합론과 적폐청산론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적폐청산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주 사태를 잘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건 낡고 부패한 이런 기득권 구조 또 그 잘못된 구조 때문에 성장이 지금 멈춰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는 건 대개혁론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이 기득권을 타파한다든지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쁜 질서일수록 거기에 또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의 결과로서 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개혁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일절 안 해요.
그리고 적폐청산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심지어는 어느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국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이 어떤 보편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어떤 적대 세력을 정해놓고 그걸 무너뜨리고 보자.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성장 동력도 생기고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서 지금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도 통합이 되게 됩니다. 예.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도망간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과거지향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해야 되지만은 모 후보는 70년을 송두리째 뽑아낸다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쳐 나는 나무도 뿌리를 뽑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과거지향적인 적폐청산론은 이념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다른 갈등과 분열, 또 다른 갈등과 분열로 정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그래서 통합론은 저는 주장을 하는데 미래지향적이다. 저는 통합론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장 리더십을 갖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아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 후보님. 네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한 사람 문재인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적폐는 그분 자체가 적폐입니다. 좌파, 이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좌경화에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가 적폐인데 무슨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분은 또 그분의 문제고 우리 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전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아니고요. 그거는 또 설명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그래,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그럼 이따가 그럼 설명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 마저 좀 얘기 좀 북한은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국내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아니.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 나오신 분이. 그거는 내가 자, 답변을 그리고요. 할게.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네, 의의가 없다. 자,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정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부터 답변하고 예. 또 하고 네, 한참 답변하십시오. 길어지는데. 답변하십시오. 예. 그럼 내가 답변할게.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폐지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개정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표가 그건 주도해서 내가 TF 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방 직후에는 전부 우리만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만 국가였어요. 그런데 87년도 헌법 제정할 때 한반도가 부속돼서 거의 이후로는 전부 우리만 국가였어요. 근데 91년도에 해방 직후와는 달리 남북한 동시가입이 돼버렸어요. 그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국가입니다. 국내 헌법은 북한이 가입되기 전에 87년도 헌법에 의해서 우리만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제법하고 헌법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걸 두고 그거는 뭐 됐고요. 국가냐 그래서 아니냐 OX 묻는다는 게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시는데 폐지하면 안 되죠. 폐지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 조정한 안이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안입니다. 그건 그때 안 있어 갖고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건 천만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이, 잘못 내가 알고 그만하고. 네, 내 자, 같은 아니면 왜 내 당시에 적폐청산론에 박근혜 대해서- 후보에게 그걸 물어보면서 아니 공격을 택도 아닌 소리 했겠습니까? 하지 말고 그건 아니죠. 적폐청산론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문재인 후보는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친구하겠다고 합니다. 어? 자기 이복형을 백주 대낮에 독살한 사람이에요.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협박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하고는 대통령 되면 친구하겠다고 하고 상대 정당은 청산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반대 정당은 청산 대상으로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친구하고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적폐청산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는 적폐청산의 말이 없어졌어요. 에? 적폐는 실제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적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억 달러 북에 줘서 지금 핵 만들게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내가 말하기 못하지만은 뇌물로 출발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자기들 적폐가 훨씬 심했어요. 한국 사회에 끼친.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적폐를 정산해야지. 적폐는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 엮고 한번 돌리고 좌우파 할 것 없이 세탁기 엮고 전부 한번 돌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네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제 후보가 되실 텐데 본선에 이제 들어간다고 할 때 뭐 여론조사는 늘상 변할 수 있는 거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경쟁 정당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님들 스스로 생각하는 본선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이 부분으로 좀 논의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재 후보님부터. 우선 할까요? 저 두 분이 홍 후보하고 김 후보하고 논쟁이 심했는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지만 우리 민족 내부에서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홍 후보님. 국제법하고 우리 헌법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아주 국제법보다는 더 위에 있는 아주 최고의 법이고요. 그래 그 점은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은 우선 이 현재 좌파 뭐 자기들은 진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좌파인데 좌파 진영의 그 허구성을 낱낱이 국민 앞에 이렇게 제가 드러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제가 거두어 드리고 이 시대의 이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또 국가 리더십의 위기를 혁파를 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가치, 또 그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제가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물론 한 달 남짓 아주 벼락치기로 치루어지지만은 상대가 피할 수 없는 3번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 TV 토론에서 전 국민에게 지금 이 좌파 세력이 얼마나 허구인가 무능하고 또 지금 뭐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적폐가 이번 지난 5년 동안 이 정권의 적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제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파를 통합. 그 단계가 있는데 홍 후보처럼 미리 가가지고만 설치는 바람에 언론에 많이 두드려 맞는데 앞으로는 다 되거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래 지금 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아마 시간이 없어도 절차가 있어야 되지. 이거 결정도 안 되는데 혼자 돌아다니니까 전부 다 국민도 이상해 보고 뭐 한국당이 뭐 저 꼬라지가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뭐 아주 훌륭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좌파 패권주의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파들이 전부 결집을 해야 된다. 도리 없습니다. 도리 없이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 현장은 저는 정치에 진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가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현장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 야전에서의 어떤 노련한 그런 배상호의 물길을 잘 알듯이 국민이 바라는 안정입니다. 불안해요 도대체. 북한이 침범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민생이 구멍가게도 문을 닫아 취직은 안 되지. 이런 나라를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통합을 해서 개조를 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제일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국민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특장점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김민태 말씀드릴까요? 네.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뭐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뭐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그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뭐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뭐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뭐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 사실 세월호 배가 떠올랐어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좌파들이 해난 사고를 정치에 이용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대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묘하게 대선 시점에 떠올랐어요. 이것도 한 보름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민주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냈어요. 그 당시에. 사선을 내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거를 하고 난 뒤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나올 때 당내에 두 사람이 뛰쳐나가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듀이 후보하고 붙었을 때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최악의 조건이었는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최악의 조건 하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선거운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좌파천지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장 바로잡고 소위 좌파의 적폐를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우파 대결집을 하게 하려는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인재 후보님은 예, 제가 예.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다음 대통령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금 국가 리더십이 마비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헌을 하고 연정을 해서 국정이 돌아가게 하느냐. 또 이 성장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사회 계획을 어떻게 과감하게 추진해 가지고 이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내느냐. 또 한반도 이 안보 위기 이제 북한 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느냐. 이건데 저는 지금까지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노동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 또 육선 의원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제가 헤쳐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또 효율적인 개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좌파 세력들 정말 이 시대에 전혀 문제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세력이라는 걸 제가 국민들이 아주 빠르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언급할 분 없으신가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방청객 질의로 가는 순서를 하고요. 나중에 외교 안보 분야하고 경제 분야 쪽에 좀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토론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방청석에 한 50여 분의 국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앞서 이제 3번의 이 방청객 질문이 있었는데 그 세 당의 경우도 후보님들이 좀 쩔쩔매셨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후보님들도 이 난처한 질문이 나오시더라도 좀 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전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인재 후보께 첫 질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인재 후보께 질문 드릴 분 어디 계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강병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후보님께 질문 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이 아마 4번째 출마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당적을 10여 회 이상 바꾸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경선에서 이제 출마되지 않았을 시에 또 변칙적으로 다른 당에서 후보가 나오곤 하셨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후보님의 행동을 보고 후보님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어떠한 아이덴티티보다는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그간의 이러한 행보와 또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한 책임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대선이 후보님의 야망을 위한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저의 정치 행보가 이렇게 뭐 한 곳에서 시작해서 그곳으로 쭉 일관되지 못했던 거 이거는 뭐 그렇게 됐으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정치가 너무나 역동적인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뭐 제 이해관계를 쫓아서 제 행보를 결정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해가지고 선진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가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정치를 시작했고요. 또 그런 이상을 쫓아서 언제나 제가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서 갔고요. 또 제가 말하자면 햇살이 비치는 그런 따뜻한 양지를 찾아간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아주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찾아서 제가 계속 행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경험,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 이거를 온 몸으로 제가 흡수할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도 제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것이 저의 자산이라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정치적인 행로를 보고 젊은 네티즌들이 저에게 불사조라는 이런 별명도 지어주었는데, 제가 지금도 이번에 다시 대선에 제가 도전하는 것도 이 절박한 위기, 경제는 멈춰서 있고 그리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있고 또 민족의 이 분단은 더 이상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희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그 정신력으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기여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이번에 다시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께 질문을 받을 차례인데요. 난이도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편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대학생 박강현입니다.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언론으로부터 홍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그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발언들로 화제가 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홍트럼프라는 별명은 결단력 있고 자국민을 우선시한다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자살 관련 발언과 같이 많은 오해와 미움을 낳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어떻게 반대 세력들을 통합하시고 또 협치를 실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게 저보고 막말한다 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치를 22년을 했습니다. 언제나 정치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일어났던 대한민국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입장 정리를 하는 버릇이 22년째입니다. 저한테 물으면 거침없는 답변이 나갑니다. 기자가 누가 어느 순간에 물어도 그것은 22년간 몸에 익은 겁니다. 막말이 아니고 팩트를 좀 거칠게 표현할 때가 있죠. 예? 노무현 대통령 그 자살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저한테는 정치적 반대자에 불과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면 얼마든지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막말했다, 뭐 그래 이야기하고 품격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야당은요,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하면 의회와의 조율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합니다. 미국 그 헌법에는 예산 편성권과 그것을 의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청권도 정부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 정부안 제청권이 정부에 있는데 미국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수당이나 소수당이나 간에 의회 지도자들하고 조찬, 오찬, 만찬을 통해서 언제나 정책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의도 출신인데, 국회의원 출신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의도가 지긋지긋한 동네거든요. 저도 4번을 해봤는데 치 떨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누구라도 들어가 버리면 여의도는 안 봅니다. 정무수석이라고 내세운 사람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 정무수석 하거든요. 그 사람은 또 국회의원 떨어졌기 때문에 여의도 오질 않아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하겠습니다. 정무장관 제도를 부활해서 야당 다수당의 정무장관을 임명을 하고 야당과 늘 소통을 해서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식으로 여의도와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관용 후보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의 이진기고요.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하고 좀 차이점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들께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김진태 후보도 계시지만 50대 이 젊은 그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선거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 김관용 후보님의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뭐 구미시장도 이제 3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도지사도 또 3선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활동 경력에 비해서는 뭐 인지도나 그런 뭐 지지율에서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본선에 나가셨을 때 이제 표의 확장성, 과연 20대, 30대, 그 다음에 부동층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굉장히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을 현실적으로 하시네요. 홍 후보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저는 이번에 자치단체장들이 일선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 좀 더 많이 더 쌓아야 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교육계 또 국세청 이렇게 해서 현장을 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탄핵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중앙정치권이 오염이 돼 있고 또 중앙정부가 문제가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놔라. 왜? 그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20년, 23년이라면 그래서 만나고 또 때로는 비판도 받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번 경상북도에 한번 오시면 저 위치를 좀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태권도도 고단자입니다. 아주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지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말을 막 놔요. 말을 하대는 하는데 나이를 먹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런. 저는 건강한 부모님으로부터 잘 받아서 문제가 없고 그런 오랜한 현장의 대화, 소통.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이 나라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자, 중앙은 중앙, 지방은 지방, 또 세대 간에 부모 세대와 아들 세대에 또 차이가 생기고 온 나라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게. 에너지가 구분이 되고 특히 남북 대체 하에서 또 북한, 또 외국 관계는 더하고 저는 해외를 많이 다녔습니다. 투자 유치, 문화 수출, 또 새마을 세계화, 아프리카 빅문, 유엔 사업 반총장하고 같이 해서 다니고 뭐 이런 경험이 이제는 좀 몸서리 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 정치건 보기 싫은 거예요. 텔레비전 틀면 끄고 이러니까 저같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오랜한 지도자가 나와서 통화해본 모습을 갖고 이 나라를 다시 개조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 있는 것을 뭐 뜯어고치 이런 게 아니라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모두 발언도 현장 혁명이라고 한 것은 이제는 이 많은 광장 정치의 그런 주장을 담아서 개헌을 해서 저는 한 3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이 선택을 한다면 저는 3년만 딱 하고 그 안에 전부 제도를 바꾸고 정리를 하고 또 해서 그다음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진태 후보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김진태 후보님은 검사 출신의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누구보다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란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오로지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만을 위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예리한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 때문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물론 그분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존경하고 있지만 그분 때문만에 대통령 나온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대선에 나왔다는 친구가 뭐 그렇게 미래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제 헌재 판결 또 얘기하고 그런데 또 뭐 입장을 또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거를 뭐 그냥 가슴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안 보이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하면서 나는 미래로만 간다. 이게 이렇게 공허하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는 또 하는데 헌법 그거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미 다 인정해서 다 사조로 들어가셨으니까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다 문제 없이 싹 다 봉합됐느냐? 그거는 아니죠.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뭐 자유로운 비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또 이제 검찰 수사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또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헌법 질서를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파면까지 됐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슨 뭐 특정 방송사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바꿔야 된다 그러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 위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도 바로 파면 사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균형을 가지고 이거를 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제가 도대체 여기 왜 이렇게 나왔냐? 제가 바로 적폐청산하러 나온 거예요. 우파고 좌파고 이런 게 너무 쌓여가지고 좀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사람,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사람, 젊은 사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분 후보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을 뭐 적절하게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를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각 후보들에게
내 인생에서 아주 특별하고 또 스스로를 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씩 좀 들고 나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상 우리 홍준표 후보님의 내 인생의 한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후보님 보여주실까요? 예. 자, 이게 이제 4~5살 때 예. 초가집인 것 같아요. 가족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네. 요 저희 어머니시고 네. 요게 저고 요게 이제 작은 누나고. 사진을 조금 세워주시겠어요? 예, 예, 네네. 네. 저는 제 아버님이 무학입니다. 아예 뭐 학교를 다니시지 않았고 저희 어머님은 문맹입니다.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대구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시내 나가면 집에 올 때 내 버스 번호만 가르쳐 줍니다. 엄마 어디 가시거든 버스 번호만 보고 오라고. 저는 제 인생의 멘토를 제 어머니로 알고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참 어려운 환경 하에서 저를 키워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세종대왕, 뭐 이순신, 뭐 김구 선생 내 인생의 멘토는 내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20년 됐죠. 아버님이 41살이고 어머님이 39대 저를 늦게 아들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됐고 40년이 넘었고 그렇지만은 저는 교양 경상남도 지사로 가서 늘 한 달에 한 번 이상 어머님 산소에 갑니다.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답답했던 이야기는 산소 가서 앞에 앉아서 소주 한잔 하면서 털어놓고 오곤 합니다. 이번에 후보 나오기 전에도 내 산소 가서 대통령 나간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뭐 아시겠어요? 살아 계셔서도 대통령이라는 게 엄청난 자리인 줄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아버님은 대학까지하고 국어공무원 시험 치라고 했어요. 네. 동네 면석이 하자, 네. 같이 살자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저희 인생의 멘토는 내 엄마입니다. 네. 자, 김관용 후보님. 네. 그 사진은 젊으셨을 때 사진인데 굉장히 미남이셨네요. 가운데 열차 앞이죠, 열차. 예, 열차를 타는 모자를 쓰는 사람이 네. 접니다. 이분은 아니고. 아,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분도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범학교 고등학교를 나와 19살에 구미초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게 저 공직서의 출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했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편모설화에 자랐는데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스펙도 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또 세칭 백도 없고 그래서 선거라는 민주주의 이런 제도가 없으면 저는 도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나올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열차를 아주 완행열차인데 흑백 사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고 손님들인데 저는 열차에서 주고받는 얘기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학점 얘기를 하고 영어 얘기를 하니까 뭐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고시를 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밤에 저는 학교 교사를 하면서 저녁에는 대구에 통근을 하면서 이 열차와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낭만도 없고 목가적인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그런 생각으로 왔고 철저한 흑수저입니다. 줄곧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바닥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을 보면은 나라를 참 국가를 국민을 제가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치단체장으로서 목민관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전국 평가에서 시도지사 평가에서 17번 1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보면서 또 보수 열차가 고장이 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수 열차를 수리공으로 또 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확실한 보수, 대한민국의 중심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태 후보십니다. 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사진인데요. 우리 이제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은 뭐 사진 하나 골라오라 그랬더니 또 무조건 태극기 집회. 예, 좋지만 다른 후보님들처럼 훈훈하게 저도 좀 지난 옛날 이야기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데요.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서우셨고 옛날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을 2개나 받고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 이렇게 계십니다. 혼 엄청 많이 났습니다. 공부도 조금 했는데도 맨날 혼나고 무서우셨고 어머니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불과 몇 년 전에 차례로 그렇게 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이 막내 아들 이렇게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그 아버지께 제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해주신 말씀이 밥 잘 먹고 다녀라. 그 말도 지금까지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밥 열심히 먹고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인재 후보님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신문 기사인데 90년에 3당 합당 예, 그렇습니다. 그 사진인가요? 3당 합당 때 사진이고 여기 네. 있는 게 당시 통일민주당 대변인으로 있던 저입니다.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 뭐 아주 젊었죠. 27년 전입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인데 출발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가 너무 좀 잊질 못하고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이제 나라를 건국한 자유당 또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공화당 이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신적인 맥이지만 몸체로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통합한 요겁니다. 근데 요때 이제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또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 이렇게 모여서 이제 3당 합당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당은 전부 중진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일민주당은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국민들로부터 아주 비난이 심했기 때문에 다 피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초선 의원이었는데 이때 대변인이었지만 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제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제 욕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지금과 똑같았어요.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이 안 됩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래서 정말 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이런 합당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4당 체제 헌법을 통해서 연정이 구성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떤 사태가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자유토론 두 번째 주제죠. 안보 대외 정책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외교적 현안 가운데 가장 그 당면한 현안이라고 하면은 뭐 치졸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중국의 사드 보복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되시면 풀어나가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홍 후보님? 먼저 하시기. 제가 할까요? 양보를 하시는데요. 내가 너무 먼저 해가지고. 사드 배치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경제 문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그건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그럼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스트롱맨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람하고 협상하려면 아무래도 배짱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눈치 보고 그래 하면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게 관광객 소비재 이거 제재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본재가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웨이 같은 그 핸드폰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그 함부로 제재 못해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붙어보자고 대들면 중국이 함부로 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소비재하고 일부 관광객 그거 가지고 또 뭐 한류 스타들 뭐 그거 하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하고 딱 맞짱을 뜨면 중국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나온 사람 중에 배심 있는 사람이 내가 제일 있잖아요. 제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네. 배심 있고 스트롱이라고는 하시는데 항상 양쪽을 다 잡고서 그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부드럽게 보여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스트롱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국 그 역사적으로 931번을 침략을 했다 그럽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 가지고 이 정말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약해졌다가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뭐 독립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170조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부분이 다 중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할 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중국 황사가 다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싹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환경 부담금 내라. 요구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예, 중국 제가 할까요? 네. 중국 사드 보복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졸한 행동인데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너무 과민하게 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우리 무역 첫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25% 중국하고 교역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교역 상대국.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고요. 저는 이 사드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하고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에 아마 미국 가면은 둘 사이에 잘 어느 정도 풀려나고 이 문제도 저는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은 우리가 이 한반도 통일, 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이 과제 앞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얼마나 큰 이익인가. 지금 저런 체제, 북한을 껴안고 있다가 중국이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인가. 이거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통일 정책의 협력자로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다음 대통령의 할 일이지. 홍 후보께서는 이제 배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배짱보다는 중국을 잘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이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드 문제는 뭐 이 정도면 그 의견들이 나오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반도 안보 위기 관련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그 증거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그 정찰기를 이제 한반도 쪽에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6자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그 보도들, 외신 보도들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님께서는 이제 과거 사실 이제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한 20년을 보면 해표 정책도 있었고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여전히 핵과 미사일은 고도화됐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조가 이제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핵은 군사입니다, 군사. 지금 앞에 했던 사드 문제도 그렇고 중국 문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계가 정립이 돼야 되고 또 핵을 보류하냐 안 하냐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국익과 또 국제관계 측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안보 문제, 그 국내 내정 간섭식으로 경제 문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국론이 분열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경제 문제도 WTO에 미국이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규정이 위반된다느냐. 그게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 문제는 국내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뭐 하겠다고 왕창 가서 만나서 중국 지도자를 만나고 또 해서 강하다고 가서 부탁도 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차분하게 일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선 남남 갈등으로 계층, 세대 너무너무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국민이 하나로 되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경제동맹도 우리가 한국이 엄청나거든요. 10대 경제 지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이런 핵 문제라든지 국제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한미동맹, 뿌리 깊은 한미동맹의 측면에서 봐야 하고 또 미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 일본 국제관계를 신뢰 외교의 측면에서 단계별로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핵과 미사일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미국 조야에서는 이제 이른바 선제 타격론이 나오고 얼마 전 방문했던 틸러슨 국무장관도 선제 타격론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권한 이후에 혹시 이제 선제 타격론이 한미 간의 어떤 쟁점이 됐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홍준표 의원님. 우선 대북 핵 문제를 이젠 6자 회담으로 외교로 풀 수 있는 거는 이젠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외교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핵 균형을 내야 돼요. 핵 균형이 되면 절대 핵으로 공갈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토를 비롯한 독일, 터키 이쪽에는 전술핵이 다시 있습니다. 배치돼서 5개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와 미국이 공동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우리도 이제는 핵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첫째. 두 번째,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집권을 하면 군을 4군 체제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해병특전사령부 제도를 두고 해병대와 특전사를 합쳐서 해병특전사령부로 4군 체제로 하면서 북한에 지금 특수 8군단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 특수 11군단으로 바뀌어가지고 20만 의 정예병사들이 폭풍군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언제라도 남쪽에 요인 암살, 후방 침투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한에 이게 20만에 이르는 이 특수 11군단, 옛날에 그 시리 영화에 나왔던 그 특수 8군단입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처럼 병력을 뭐 1년 단축한다 선거용으로 국방력 약화시키고 지만 대통령 돼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을 해서 북한의 특수 11군단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다 좋은데요. 뭐 핵이고 국방력 강하고 다 좋은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4명이 여기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좌파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또 도와줄 겁니다. 북한 정권을. 이거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모부를 총살하고 그래 이복형을 독살하는 그런 철부지 망나니 독자자를 또 연명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을 20배로 만들고 뭐를 재개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북한 정권을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만약에 하면 모든 것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은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그런 사태가 와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국가인데 거기 들어가면 침략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 얘기는 적어도 도와주지는 말아야 돼요. 저 정권은 가만히 둬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통일, 왜 우리가 그 말을 못하냐. 다만 쳐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흡수통일, 어떻게든 그 정권을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지 통일이 이루어진다. 더 말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인재 후보님 짧게 듣고 경제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예. 지금 상당히 초점이 흐려진 말씀들을 하시는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엊그제 서울에 와가지고 전략적 인내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참는 걸 끝냈으면 이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 사회자께서 선제 공격론 또 예방 타격론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대통령이 되면은 이 문제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이 막말로 미국이 위협을 받는다. 그럼 북한 선제 공격할 때 우리 생각도 좀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토론하고 알려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그 재앙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이 문제에 심각하게 지금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 체제 때문에 북한 핵이나 미사일 위기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북한이 저 핵을 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에서 손 떼게 하려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은 우리 국가적인 의지와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 이렇게 용기를 갖게 하고 또 북한 체제 엘리트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게 해가지고 북한 체제를 아주 안전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핵을 드러내고 그 공간을 통일로 연결시키는 이런 그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제 문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도 지금 아주 상황이 심각하죠. 그 고용 없는 성장, 또 청년 실업, 특히 이제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아까 현장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김관영 후보님께서 정말 이 저성장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자리에 참 전부를 보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젊은이들 보면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시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지지도 되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이러니까 도리 없다. 이 적폐를 함께 같이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사과를 드리고 합니다만 저는 공약을 454. 우선 성장이 되니까. 성장이 지금 2% 들어서 머물러 있으니까 4% 성장, 50만 일자리, 4만 불 소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균형을 지어줘야 됩니다. 대기업의 탐욕을 어느 정도 막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있는 산의 그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로 성격을 시켜서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촌입니다. 농촌을 6차 산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년 정도 이상 종사하면 병역 특례를 해서 국가의 기반 산업인 농업이 형성할 수 있도록 1차 탈출을 그래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은 약하니까 대기업에서 산업 유보로 해서 4차 산업의 전진 기지를 만들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고용정부로서 그런 역할이 있긴 합니다만은 공무원을 몇 명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의 흐름을 잘 모르는 소리니까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되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온기를 주는 저는 현장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냥 구로무에서 노는 사람 얼마를 예산을 잘라서 얼마를 준다. 대기업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주장합니다. 네, 예. 김 의원님. 삼성전자 같은 거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나마 있는 삼성전자를 구속하려고만 하지 말고 10개 정도를 만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올라가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걸 만드느냐?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풀어주기만. 지금 완전 블루오션이 막 널려 있어요. 뭐 우버 택시, 핀테크, 뭐 그래서 페이스북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서 나옵니까? 미국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자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전 세계 천재들이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막 해가지고 지금 뭐 조그마한 이런 회사 하나가 뭐 엄청난 대기업이 금방금방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 수 없는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여기서 잘 중소기업에서 보호받다가 대기업만 되면 못 잡아먹어서 난린데 온갖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만 풀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하기가 힘들고 세금이 너무 많아요. 강성노조 어떻게든지 이걸 좀 없애고 세금, 뭐 법인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야당만 이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대기업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대기업에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우리 국민은 10%입니다. 대기업을 그렇게 욕을 하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50%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예, 우리도 대기업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거기 가서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모든 소득 격차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예, 김인재 후보님.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고용 창출 전략 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온갖 규제 다 혁파하고 또 노동, 금융, 교육 이런 개혁도 여기서 전부 전략을 운영해 가지고 성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이 지금 해운 강국의 상징인 한진해운 우리 눈앞에서 공중 분해돼 버렸습니다. 또 지금 조선 강국의 상징인 대우 조선해양 지금 36조의 부채를 떠안고 수술대 위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법은 고통스럽지만은 노동 그리고 금융, 교육 모든 또 규제 이런 혁파구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불황 어떻게 탈출했나요? 전부 양적 완화 가지고 했습니다. 돈 찍어내 가지고 시중은행에 공급해 가지고 지금 뭐 미국은 중단됐지만 일본이나 EU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생산적인 어느 정도 제한됐지만은 그런 양적 완화 또 그 재정 금융 정책을 확대해 가지고 생산적인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뭐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이 이제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야당도 아니죠. 뭐 다 똑같은 야당인데 저쪽 좌파 후보들은 무슨 청년 수당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청년 수당. 그런 돈이 있으면은 이 벤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자금 기금으로 출연을 해야지 그 무슨 아편 같은 이런 그 청년들의 오히려 용기와 열정을 죽이는 그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 그래서 성장 엔진을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홍 후보님께서. 이 토론을 오래 하니까 정책이 비슷해져요. 네. 처음에는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젠 비슷해지는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 그 당시에 졸업을 할 때 취업 원서를 내면 5군데 취업이 됐어요. 골라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 100장을 내도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 절벽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게 소위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럼 성장이 멈춘 걸 왜 멈췄느냐? 이 기업을 우선 범죄시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전부 도둑놈 취급하고 지금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일부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두 번째,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 돈 뺏어가지고 좌파 복지 전부 나눠주겠다. 이 로빈 후식 복지입니다. 옛날에 저 영국에 로빈 후시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복지 정책을 추구를 하니까
이게 기업이 하기 싫은 겁니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이 왜 이래 격렬하게 대립을 하겠습니까? 이 노동 유연성 때문이에요. 정규직을 채용하면 개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점점 간극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따로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종 노조의 행포입니다. 내가 이 경남지사 할 때 진주 어려운 그 강성 기종 노조 내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을 하고 3년 동안 싸워갖고 내가 이겼습니다. 근데 기종 노조들 폐해 때문에 우리나라 돈 있는 자본가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해요. 투자하니까 물어보니까 노조 때문에 투자하면 사장 욕 얻어먹고 사장 욕지라고 하는데 뭐 하려 투자하냐.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10대 기업 중에 대부분이 해외 생산력이 더 높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회사 중에 미국 엘레바마가 있는 자동차 회사의 해외 생산력이 1.6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생산이 1이라면. 그럼 돈도 적게 들고 노동운동도 안 하고 문제도 없는데 뭐 하려고 국내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제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기업 자체를 길을 살려줘야 돼요. 네. 자,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주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유료 문자 샵 1500으로 들어온 시청자 의견.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대전화 끝번호 4822번. 이제 썩은 정치를 청산하고 건강한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221번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옳은 것이 옳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4066번 서민입니다. 법 앞에 평등,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운 정치를 해주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5357번.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아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희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빚으로 살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일해서 세금 내고 먹고 살 테니 제발 주거 문제 해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의견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지금 일요 토론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30초씩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조절이 돼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한 순서에 따라서 김관영 후보님께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투표를 하시죠. 현장에 가서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생을 보냈고 야전 사령관으로 주민과 더불어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은 저한테는 큰 장점입니다. 왜? 중앙정치에 오염되지 않았고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국가 계획 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헌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3년 안에 6개월 안에 헌법 개헌을 하고 3년 안에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3년이 걸릴 것 같도록. 그리고 떠나야 합니다. 다음.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이 임기에 같이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정말 개조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정말 힘듭니다.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고 젊은이들 거리로 방황하는데 이런 문제에 전폭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조정하도록 해서 통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진태 후보님. 네. 예. 저는 기성 정치 좀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좀 신물이 납니다. 보수 이렇게 망가졌고 지금도 원칙 없이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막 야합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이 너무 왔다 갔다 입장이 바뀌고 이러면은 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의 모습, 지금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항상 일관됐다. 그 자리에서 싸워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엔진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뤘습니다. 이제 선진국 4만 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원칙과 용기, 의리의 아이콘,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인재 후보님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리더십에 마비되어 있고 또 경제가 멈춰서 있습니다. 또 안보 위기가 폭발 직전입니다. 좌파 세력은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통해서 이번 정권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할 선거는 없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20배 가까운 그런 일본 함대를 물리치고 명량해전에서 승리했듯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수를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 그리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그런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좌파 후보를 물리치고 꼭 승리를 안겨드리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또 근원적으로 북한 체제 변화시켜서 한반도 비핵화 관철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당원들 투표하시는 날입니다. 모두 투표장에 가서 저 이인재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십니다. 예.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천하대라입니다. 홍준표한테 맡겨주시면 단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나라 청년들과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남지사로 가 있으면서 경상남도 빚이 1조 4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 한 편 안 팔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50년 경상남도 미래 청사진을 제시를 해서 지금 금년 말이면 세계 국가 산업단지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서민 복지 정책을 실시를 해서 경상남도 학생들이 지금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말로 이 나라가 청년들과 서민들이 꿈이 있는 그런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분 수고 오늘 많으셨고요. 자, KBS가 마련한 선택 2017 이 대선 후보 경선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이 토론을 통해서 각 정당 후보들의 면면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2주 안에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고 대선 구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KBS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져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